네, 76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합격률이 24.05%,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같이 어렵다는 것 알면서 그냥 공부한다 생각하고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무상태표는 일단 자산, 부채, 자본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1번,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현재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게 잘 나오는 부분이 여기도 잘 나와요. 일정 시점을 일정 기간 이런 식으로 바꿔서 잘 나오는데, 일정 기간은 재무상태표 빼고 나머지 재무제표 전부 다예요.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근데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입니다. 지금 자산, 지금 부채 이렇게 일정 시점이다. 맞아요. 2번,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맞죠? 유동성에 따라서 1년 이내에 현금화되면 유동자산, 1년 초과해서 현금되면 비유동자산. 맞습니다. 3번,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또는 결손금. 정확히 맞죠? 5가지 항목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작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틀린 거죠. 이게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유동성이 제일 큰 거는 현금이에요. 현금으로 제일 빨리 바뀌는 것은 현금 그 자체죠. 그래서 우리 재무제표 보면은 항상 현금이 제일 위에 적혀 있어요. 현금부터 쫙 유동성이 큰 순서대로. 그리고 이게 이름이 유동성 배열법이죠. 유동성 배열법.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정답은 4번. 자, 2번.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가증권, 지분증권, 채무증권 2개가 있죠? 1번,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손익은 단기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이 미실현 보유손익이라는 것은 평가했을 때 손익이죠? 평가손익은 단기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맞아요. 맞죠? 매도가능증권이 이제 이렇게 미실현 보유손익, 평가손익이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임시손익으로.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일단 시장성이 있어야 되고요. 매도가능증권은 시장성이 없어도 가능한 거예요. 무조건 매도가능증권은 전부 다 시장성이 없다라는 건 아니고, 시장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어도 매도가능증권으로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도 맞아요. 3번, 채무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중 하나로 분류한다. 이것도 맞아요. 지분법 투자 주식은 이제 지분증권인데, 이 3가지 만기보유,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은 채무증권으로 할 수가 있어요. 분류할 수 있다. 4번, 지분증권과 만기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채무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이게 말이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지분증권이 아니면서 그러면 채무증권이겠죠? 채무증권 중에 만기보유 증권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 채무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라는 건데, 지금 3번 문제에서 나왔죠? 매도가능증권이나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만기보유증권으로 채무증권을 분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만기가 아니고, 그러면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2개 가능한 거예요. 꼭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단기매매증권도 가능하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3번,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채, 우리가 갚을 돈 부채죠. 1번부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재무상태표에 사채의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기한다. 이 문제가 1번이 좀 많이 어려워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 정확하지 않으면 어려워할 수 있는 문제야. 사채의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는 게 아니고요. 액면 금액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이게 액면 금액. 즉 우리 사채가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요. 사채 100만 원. 우리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부채로서 사채 100만 원 적히고요. 여기에 만약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사할차. 이렇게 사할차 10만 원. 이렇게 빠져요. 해서 총 장부가액이 90만 원. 이렇게 적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액면가액 그대로 적고요. 그리고 사할차를 빼주는 형식으로 표기를 하는 거예요. 정답은 1번부터 나왔네요. 2번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기 증가한다. 이 문장도 맞아요. 굉장히 잘 나오는 문장인데 맞고요. 이거는 하나 더 외워두시면 좋아요. 할인 발행 차금이랑 추가로 할증 발행 차금, 사채 할증 발행 차금, 할증 발행 차금도 마찬가지로 상각액이 매기 증가해요. 둘 다 마찬가지로 매기 증가한다. 이 두 개는 외워두시면 문제가 상당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문장도 외워두시고 할증 발행차금도 마찬가지로 증가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3번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 발행 시점의 발행가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이 문장도 맞습니다. 즉 사채 발행 비용을 무슨 수수료 비용 이렇게 따로 처리하지 않고 발행가액, 우리가 받을 돈에서 그냥 차감해서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따로 수수료 비용 안 쓴다. 그 다음에 4번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더 작으면 할증 발행된다. 이런 문장들이 굉장히 어렵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액면 이자율이라는 것이 액면 이자율이 우리 회사에서 주기로 한 이자율이에요. 회사 이자율. 시장 이자율은 바깥에 우리 회사 말고 다른 사람들이 주고 있는 그런 이자율을 시장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죠. 시장 가격. 그랬을 때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더 작다는 것은 액면 이자율이 더 크다는 거죠. 우리 회사가 준다고 제시한 이자율이 더 크다면 다른 회사보다 우리 회사가 돈을 더 받고 발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 이자율이 더 크니까 좀 더 값어치를 비싸게 받고 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할증 발행 차금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할증에서 받았다. 근데 반대로 액면 이자율이 우리 회사가 주기로 한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작아요. 시장이 더 커요. 그러면은 우리 회사 입장에서 돈을 받아오려면 좀 더 싸게 사채를 발행해야겠죠. 안 그러면은 다 그냥 다른 회사 가가지고 돈을 빌려주겠죠. 사람들이 이자율이 더 크니까. 그래서 이럴 때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 회사가 싸게 발행해야 하니까. 그래서 지금 4번 문장은 액면 이자율이 더 클 때는 할증 발행된다 해서 4번도 맞습니다. 4번 다음의 회계 처리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3월 2일 주주총회에서 주주에게 현금 배당을 지급하기로 결의를 했고 같은 날에 격리부서에서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 결의한 날 바로 현금으로 지급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회계 처리를 해볼게요. 회계 처리. 첫 번째, 결의를 했어요. 결의를 했을 때 현금 배당금 지급하기로 했으면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이제 대변에 적히는 거죠. 미지급 배당금. 그리고 이 미지급 배당금은 우리가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재원으로 삼아서 이렇게 미지급 배당금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미처분 이익 잉여금 이렇게. 이게 이제 결의했을 때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바로 지급했다 그랬죠? 지급한 것까지 같이 볼게요.
지급했을 때의 분계는요. 미지급 배당금 계상해 놓은 것이 없어지고요. 왜냐? 지급했으니까 이제 미지급한 게 없는 거죠. 미지급 배당금 없애고, 그리고 현금을 지급한 거니까 현금이 나갔다 대변에 처리를 해줘야겠죠. 현금 나갔다. 금액은 따로 안 적을게요. 이렇게 분계가 되는 건데 지금 미지급 배당금은 결국에는 똔똔인 거죠. 똔똔 없어지는 것. 똔똔. 그러면 대변에는 현금이 나갔고 이거는 자산의 감소. 현금이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고요. 그리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차변에 적혔으면 자본의 감소인 거죠. 자본의 감소. 자본의 감소다. 해서 그럼 자본의 감소와 자산의 감소. 자산 불변은 없애고 그 다음에 자본 감소죠. 불변은 없애고 해서 지금 정답은 이렇게 2번으로 할 수가 있는데 부채는 불변이에요. 왜냐면 사실 이것도 아셔야 되죠. 미지급 배당금이 뭔지. 부채예요. 부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부채인데 부채가 이렇게 똔똔 해가지고 그냥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똔똔 처리됐죠. 상계 처리됐죠. 그렇기 때문에 부채는 불변이에요. 불변. 이걸 몰라도 사실 자산과 자본만 잘 계산해도 풀 수 있는 문제였지만 부채, 미지급 배당금이 부채였다. 그리고 상계 처리돼서 불변인 거다도 아셔야 돼요. 자, 5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영업외 이익, 괄호치고 영업외 수익에서 영업외 비용을 뺀 것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런 문제들 상당히 어렵죠. 영업외 이익이다. 그러면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영업외 부분만 고려를 하는 거고 영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 제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영업과 관련된 것들은 뭐 매출이나 아니면 매출 원가 혹은 판매 관리비까지. 판매 관리비.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가 영업 외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껴볼게요. 임원급여. 임원급여는 우리 뭐 매출 원가나 판관비에 관련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은 800번대, 뭐 500번대 다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임원이라고 하면은 뭐 본사니까 800번대가 되겠죠. 그다음 광고 선전비도 500번대거나 800번대거나 되죠. 영업활동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땡. 그 다음에 받을 어음의 대손상각비는요. 얘는 받을 어음, 매출 채권의 대손상각비이기 때문에 판매 관리비에 들어가죠. 판매 관리비. 여기서 하나 참고로 매출 채권 외의 채권들, 미수금이나 대여금 같은 그런 채권에서 발생한 대손상각비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해서 영업 외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CF,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이건 영업 외 비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 이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나왔으면 미수금의 대손상각비다 이렇게 나왔으면은 영업 외 비용이니까 지금 영업 외 비용 고려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기부금. 기부금은 영업 외 비용이에요. 영업과 관련 없이 그냥 기부한 거니까 영업 외 비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외환차익. 외환차익도 환율에 의해서 이득이 난 거니까 영업과는 관련 없이 영업 외 수익이 난 것. 동그라미. 그다음 접대비. 접대비는 뭐 500번대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800번대 판관비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도 영업과 관련된 것 제끼고요. 감가상각비 마찬가지 500번대 아니면 800번대 다 발생할 수 있죠. 얘도 제끼고요.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은 영업과 관련 없이 돈 뭐 빌려줬다가 받는 그런 이자 수익이기 때문에 얘도 영업 외 수익으로 체크를 해주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유형자산 가지고 있다가 팔았는데 손실 난 것 뭐 등등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얘도 손실로 영업 외 비용으로 인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려해야 될 게 영업 외 수익은 150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기부금은 비용이죠? 마이너스 30. 여기다 마이너스 30. 그럼 플러스부터 적을게요. 외환차익 150에 이자 수익 40 더하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30만 원 빼요.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 20만 원을 빼요. 이렇게 네 가지만 고려를 하면 정답이 140만 원 나와서요. 3번 140이 되는 겁니다. 6번 원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원가 이제 나왔어요. 1번 직접 재료비는 조업도에 비례해서 총 원가가 증가한다. 그렇죠. 직접 재료비는 변동비잖아요. 변동비는요. 단위당 원가는 일정해요. 단위당 원가는 일정한데 조업도에 비례해서 총 원가는 증가하는 거죠. 맞고요. 2번 조업도가 무한히 증가할 때 단위당 고정비는 1에 가까워진다. 이 문장 잘 생각해보면요. 우리 고정비 대표적으로 월세가 있죠. 월세. 한 달 임차료. 월세가 만약에 그냥 100만 원이라고 칠게요. 우리 한 달 공장 월세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총 고정비는 100만 원이지만 단위당 고정비는 우리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떻게 되나 볼게요. 100만 원 나누기 100 하면은 그냥 만 원이겠지만 100만 원 나누기 100만 그럼 1 되죠. 100만 원 나누기 1000만 하면은 또 뭐 0.1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감소하는 거예요. 조업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 감소해서 결국에는 0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0에 가까워진다. 나눠서 1이 아니고 0에 가까워진다. 이 문장도 잘 나오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1이 아니라 0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관련 범위 내의 변동비는 조업도의 증감에 불구하고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다. 그렇죠? 변동비는 단위당 원가는 일정해요. 하나 투입할 때 2,000원이다. 이렇게 2,000원이 계속 정해져 있어요. 다만 총원가가 2개 투입되면 뭐 4,000원, 3개 투입되면 6,000원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것 뿐이죠.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 맞습니다. 4번 제품 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하면 고정비 요소로 인해서 단위당 원가는 감소하지만 단위당 변동비 이하로는 감소할 수 없다. 이런 문장도 어렵죠. 이렇게 문제가 전반적으로 어렵게 나왔는데 하나하나 공부하시면 돼요. 지금 어떤 뜻이냐면요. 고정비는 조업도가 증가하면 아까 2번에서도 봤겠지만 계속 낮아지죠. 단위당 고정비가. 이렇게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단위당 변동비 이하로는 감소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만약 하나를 만들었다. 그러면 단위당 변동비 하나가 투입이 되죠. 2,000원이다. 만약에. 그러면 최소 이 변동비 이하로는 감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 투입됐을 때 최소 2,000원은 발생하는 거니까. 만약에 100개 투입했다. 그러면은 뭐 더 큰 금액이 되겠지만 그리고 고정비도 단위당 원가가 감소하겠지만 그 변동비 투입된 부분보다는 감소할 수 없다. 그 밑으로 갈 수는 없다. 왜냐? 변동비가 발생했으니까. 이런 뜻의 문장입니다. 4번.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고요. 4번도 맞는 문장이다. 7번. 원가의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로 가장 맞는 것은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추적이 가능하면 직접 원가, 추적이 불가능하고 공통적으로 사용됐으면 간접 원가였죠. 그래서 정답은 이거는 좀 쉬운 문제였어요. 1번에 딱 나왔습니다.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가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다. 자, 8번. 학동은 단계 배분법을 사용해서 원가 배분을 하고 있다. 단계 배분법. 아래 자료를 이용해서 조립 부분에 배분될 보조 부분의 원가는 얼마인가? 조립 부분. 여기에 이제 배분될 보조 부분 원가는 얼마인가? 그리고 단계 배분법에서 중요한 것은 뭐가 먼저 배분될 건지 단계별로 배분할 거니까. 나왔죠? 전력 부분을 먼저 배분할 것. 전력 부분 먼저 배분을 해볼게요. 일단
전력 부분은 지금 20만 원을 배부해야 돼요. 20만 원을 배부할 건데요. 얘를 이렇게 20만 원 배부한다 라고 기록을 해놓고, 첫 번째로 관리 부분에다가도 10%, 조립, 절단에다가도 50, 40 이렇게 배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20만 원에 10% 관리 부분에 들어가는 거죠. 20만 원에 10%, 2만 원 배부할게요. 2만 원. 그 다음에 조립 부분에다가는 20만 원에 50%, 그래서 10만 원 배부할게요. 50%. 그 다음에 절단 부분은 뭐 안 구해도 되지만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요. 20만 원에 40%, 그래서 8만 원을 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 부분은요, 전력 부분한테 받은 이 2만 원까지 포함을 해서 제조 부분에 배부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70만 원에다가 2만 원 더해가지고 총 72만 원을 배부를 할 거예요. 총 72만 원을 배부를 한다. 그랬을 때 관리 부분은 전력 부분에다가 배부할 수가 없죠. 단계적으로 순서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X 10%는 전력 부분한테 안 주고요. 이 72만 원을 전체 다 제조 부분에다가 배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72만 원을 배부를 할 건데, 전체가 90%니까 90% 부분 중에 30%만 조립 부분에, 90 중에 60만 절단에다가 배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2만 원에 곱하기 9분의 3 하면 8, 9, 72 해서 8, 3에 24. 여기에 24만 원이 배부가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만 구해도 정답은 나와요. 왜냐면 조립 부분에 배부하는 것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34만 원. 10만 원 플러스 24. 그래서 34만 원인데 절단 부분까지 구해볼게요. 여기는 9분의 6이죠? 전체가 90이고 그 중에 60이니까 9분의 6. 그러면 8, 9, 72. 8, 6에 48이죠. 그래서 48만 원이에요. 그럼 총 뭐 56만 원이 절단 부분에 배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단계 배분법은 조금 어렵죠? 이렇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9번. 강서는 정상개별 원가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 정상개별 원가는 예정이라는 말이죠. 예정 배부율 사용한다.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이 직접 노무 시간당 5,000원이고, 아하, 예정 배부율 주어졌어요. 5,000원이래요. 예상 직접 노무 시간이 220시간,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200시간이다.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120만 원인 경우에 제조간접 배부 차액은, 배부 차이는 얼마인가? 그러면 우리 계산을 해봐야 돼요. 다 넣어봐야 돼요. 첫 번째, 실제 배부법 이용했을 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정상, 예정이라고만 쓸게요. 했을 때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120만 원이다. 이거 뭐 다 계산을 주어졌죠. 120만 원으로 주어졌어요. 실제 제조간접비. 그리고 예정은 지금 예정 배부율 주어졌고, 예정 직접 노무 시간, 실제 직접 노무 시간 주어졌는데, 제일 중요한 것, 아무리 예정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배부 기준수를 이용하는 거고, 배부율만 예정 배부율을 이용한다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배부율만 예정이고 실제 기준수는 실제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 배부율은 5,000원으로 주어졌고요. 실제 기준수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예정 노무 시간이 아니라 실제 노무 시간을 넣으라는 거죠. 200시간. 이게 최고로 중요한 것. 200시간. 그래서 실제 기준수인 200시간 곱하기 예정 배부율을 곱하면요, 100만 원 나와요. 그러면 배부 차이는, 차액이 2만 원이죠. 20만 원이죠. 20만 원. 그럼 여기까지 잘 구해놓고도 지금 문제가 과소 배부냐 과대 배부냐 또 따져야 돼요. 여기서 헷갈리면 그냥 이렇게 다 구해놓고 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실제 배부액이 더 크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말을 외우시면 돼요. 실소 예대
실제가 더 크면 과소배부다. 실소. 예정이 더 크면은 과대배부다. 근데 지금 실제가 더 크니까 과소배부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체크하시면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과소배부다. 자, 10번. 다음은 공손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일단 우리 공손원가는요, 탈락품이죠, 탈락품. 이렇게 검사를 했을 때 합격해서 탈락한 그런 제품들을 공손품이라고 하고, 그때 발생한 원가가 공손원가인데, 이제 발생하는 게 정상 공손이 있고 비정상 공손이 있죠. 정상 공손이 있고 비정상 공손이 있는데, 이 특징이 생각보다 잘 나와요. 비정상 공손. 그래서 정상 공손은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공손품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제조 원가에다가 넣고요. 즉, 매출 원가가 되는 그런 원가에 넣는 거고요. 비정상 공손은 우리가 관리만 좀 더 잘했어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원가이기 때문에 얘는 제조 원가에 안 넣고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 정도 아시면 돼요. 1번. 비정상 공손은 비효율적인 작업 조건으로 발생한다. 그쵸? 조금만 잘했으면 효율적으로만 했어도 발생 안 하는 원가. 1번 맞고요. 2번. 비정상 공손 원가는 회피 가능한 원인이며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쵸? 회피가 가능한 원인이에요. 영업의 비용도 맞고요. 3번. 정상 공손은 회피 불가능한 원인으로. 맞죠? 효율적인 작업 조건에서도 발생한다. 맞아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상 공손이고요. 4번. 정상 공손 원가는 단기의 검사 시점을 통과한 양품에만 배부하며. 맞아요. 합격품에다가 배부하는 거예요. 뭐로써? 제조 원가로서 합격품에다가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틀렸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이 양품에다가 제조 원가로 그냥 넣어주는 것. 이게 제조 원가로 넣어주는 거죠. 제조 원가로 처리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그러면 하나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죠. 1번. 법률에 따라서 조세를 물납하는 경우다. 아하. 조세, 세금을 물건으로 납부하는 거예요. 재화로 납부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보통예금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건물 이런 걸로 납부를 하는 것. 이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왜냐면 세금을 납부한 거고요. 이 세금 납부하는 대상이 국가인데 이걸 만약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면은 국가한테 10% 부가가치세 다시 받아서 그 다음에 또 다시 납부하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물납할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그럼 나머지들은 다 재화의 공급으로 혹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건데 2번. 사업자가 폐업할 때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된 자기생산 취득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 아하, 이것은 폐업 시 잔존재화 해가지고 간주공급으로 매입세액이 공제가 됐던 거니까 간주공급으로 공급으로 보는 거죠. 간주공급이다. 그 다음에 2번, 3번이죠? 3번. 사업자가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된 자기생산 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 개인적 공급이죠. 개인적 공급으로서 간주공급에 해당되는 겁니다. 간주공급. 4번.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때는 원래는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을 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죠.
원래는. 근데 딱 한 가지 경우. 지금 이 4번의 경우. 특수관계인한테 사업용 부동산 임대를 무상으로 용역 제공한 경우에만 용역의 공급으로 봐서 이거는 부가세 과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번도 공급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정답은 1번. 자,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원양어업 및 위탁 판매 수출은 수출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이거는 맞고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이 원양어업 위탁 판매 수출의 공급 시기예요. 그리고 2번. 위탁 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이거는 인도되는 때예요. 인도되는 때. 이거는 인도되는 때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외국 인도 수출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도되는 때가 정답이고요. 4번.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이거는 뭐 말이 어렵지만 수출하는 경우라는 뜻이죠. 수출. 수출일 때는 배에다가 실었을 때는 선적일, 비행기에 실었을 때는 기적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문제에 가공무역 방식이다. 그리고 인도 수출이다. 가공이나 인도가 들어가면은 이거는 인도되는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가공이라 그래가지고 뭐 가공이 완료된 때, 혹은 뭐 방금 전처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이런 게 아니고 가공이나 인도 들어가면은 인도되는 때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렇게 신용카드, 우리 가게에서 신용카드로 긁게 해줬을 때 그때 신용카드사에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건데, 잘못된 것은 1번. 음식점업이나 숙박업을 하는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2.6%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거 정확하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아요. 딱 두 가지죠, 업종. 음식점업이나 숙박업을 하는 간이가세자일 때만 2.6%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포인트.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이에요. 즉, 부가가치세가 합쳐진 금액. 우리 이제 물건 살 때 부가가치세 합계된 금액으로 신용카드 긁잖아요. 그 금액의 2.6%다. 만약에 문제에서 이 부분이 공급가액의 2.6%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공급가액이면 틀린 거고, 공급대가다라고 나오면 맞는 거예요. 공급대가.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니까. 공급대가, 공급가액도 한 번쯤 기억해 주시고요. 2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의 각 과세기간별 한도는 100만 원이다. 이게 틀린 거예요. 각 과세기간별이 아니라 그냥 연도 1년의 한도가 10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 틀린 것. 3번. 직전 연도, 작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10억 원, 그리고 직전 연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이것도 맞아요. 이렇게 규모가 크다 그러면 너네 뭐 이것까지 세액공제 받으려고 해. 안 해주겠다 라는 거예요. 10억 개인 사업자. 그리고 4번까지 보면요. 법인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것도 맞아요. 법인과 개인 중에 작년에 10억 넘은 사람들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여기까지 해서 76회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